강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그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여러 동물원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용인의 한 작은 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게 된 그는 매일 아침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즐겼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동물원이 문을 닫은 후 민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사자 우리에서 나오고 있었다. 서둘러 우리로 향한 민호는 임신한 암사자 나라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라는 몇 주 전 다른 동물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왔고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출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안 돼. 너무 일러.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동물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나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민호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수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 사자의 출산은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나라의 경우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새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았다. 민호는 알았다. 도움 없이는 나라와 새끼들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취총을 준비했지만 출산 중인 사자에게 마취제를 사용하면 새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 문을 열었다. 나라야, 괜찮아. 도와줄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동물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출산의 고통 속에 있는 사자가 그의 의도를 이해할까? 민호는 그저 희망할 뿐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나라에게 다가갔다. 암사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간헐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다. 괜찮아, 널 도와주러 왔어. 그의 손에는 기본적인 의료 도구만 들려 있었다. 나라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새끼가 잘못된 자세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나라가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몸을 움직였고 그의 팔을 핥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피부를 찢었고 따끔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민호는 고통을 참으며 계속 나아갔다. 지금은 자신의 상처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참아, 나라야. 그는 속삭였다. 조심스럽게 그는 새끼의 위치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피로 젖었지만 그는 집중을 잃지 않았다. 몇 분의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세상에 나왔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더 많은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사자 곁을 지켰다. 두 번째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두 번째 새끼도 힘겹게 세상에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 민호는 작은 생명체를 들어 올려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제발, 숨을 쉬어. 그는 간절히 빌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새끼가 약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민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 번째 새끼는 더 쉽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라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출혈이 심했고 그녀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출혈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의료 지식은 인간과 작은 동물들에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했다. 버티자, 나라야. 내 아이들은 널 필요로 해.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손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팔의 상처는 계속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여러 시간의 사투 끝에 출혈이 멈췄다.
나라는 매우 약해져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3마리의 작은 새끼 사자들은 그들의 어미 옆에 모여 있었다. 민호는 지쳐서 우리 한쪽에 기대어 앉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다. 팔에는 깊은 핥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 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의 전화기를 찾아 동물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박 원장님, 나라가 출산했습니다. 3마리 새끼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나라와 새끼들을 지켜보았다. 나라는 이제 조금 회복된 듯했고 첫 번째와 3번째 새끼를 핥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2번째 새끼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러지?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시당하는 새끼에게 다가갔다. 이 작은 생명체는 다른 형제들보다 약해 보였고 어미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새끼를 들어 올렸다. 놀랍게도 나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2 새끼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민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작은 새끼를 그의 재킷으로 감싸고 우리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 그를 향해 다가왔다. 민호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고 이제 화가 난 어미 사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호의 발치에 누워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신뢰였을까?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나라는 새끼 중 하나를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작은 새끼를 나라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아이야, 나라. 내가 돌봐야 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라는 잠시 새끼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녀는 민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 위로 그녀의 거친 혀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민호는 완전히 놀랐다. 이것은 야생 동물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때 동물원장인 박지훈과 몇몇 직원들이 급하게 우리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호와 나라,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있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이 놀라서 외쳤다. 빨리 거기서 나와. 그러나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원장님. 나라가 저를 받아들였어요. 지훈과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운 출산을 도운 인간에게 야생사자가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이 말했다. 30년 동안 동물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민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일어나 우리를 빠져나왔다. 그는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라의 출산이 어떻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3마리의 새끼 중 하나가 어미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지. 아마도 그 새끼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야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새끼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사자의 발톱은 감염의 위험이 높았고 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민호는 계속해서 나라와 새끼들을 생각했다. 특히 버려진 듯한 그 작은 새끼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꼭 다시 동물원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그는 퇴원하자마자 동물원으로 향했다. 지훈은 그를 보자 반가워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 상처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라와 새끼들은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라는 회복 중이야. 2 새끼도 건강해. 하지만요? 3번째 새끼는 계속해서 어미에게 거부당해. 우리가 인공수유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민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직접 보고 싶었다. 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민호를 동물원의 특별 보육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작은 새끼 사자가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열선 아래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수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아 지훈이 설명했다. 민호는 작은 사자에게 다가갔다. 새끼는 약하게 울었다. 그 소리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제가 돌볼 수 있을까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제가 이 새끼를 돌보게 해주세요. 제 아파트에서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수의사인이 할 수 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러나 민호는 이미 나라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였다. 좋아,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 그리고 새끼가 강해지면 즉시 돌아와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우유 대체품, 작은 온열 담요, 의약품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생명체를 안전하게 담요로 감싸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다. 동물원에서 일하는 수의사의 봉급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새끼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했다. 내 이름은 기적이라고 할게. 그는 작은 사자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처럼 살아났으니까. 다음 몇 주는 민호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2시간마다 기적에게 수유를 해야 했고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유료적 관리를 제공했다. 그의 아파트는 동물 보호소로 변했다. 이웃들은 이상한 소리와 냄새에 대해 불평했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기적에게 쏠려 있었다. 놀랍게도 기적은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매우 약했지만 민호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그는 하루하루 성장했다. 민호는 매일 그의 진전 상황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은 한 달 후 민호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이 녀석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적은 이제 민호의 아파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장난감과 놀고 심지어 민호의 음식도 훔쳐 먹으려고 했다. 그는 강하고 건강한 어린 사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민호야, 넌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기적을 동물원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어. 민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 그는 기적에게 너무 애착이 생겼다. 함께 보낸 매 순간이 소중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이 자연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데려갈게요. 그날 밤, 민호는 기적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는 작은 사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 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기적아. 그는 작은 사자의 귀에 속삭였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기적을 동물원으로 데려갔다. 지훈과 다른 직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적의 건강한 모습에 놀랐다. 이제 나라와 다른 새끼들에게 소개할 시간이야. 지훈이 말했다. 민호는 불안했다. 만약 나라가 기적을 다시 거부한다면? 그러나 그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자는 자연스러운 가족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그들은 나라와 두 새끼가 있는 특별한 영역으로 갔다. 민호는 기적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나라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천천히, 지훈이 속삭였다. 그녀가 너를 인식할 수 있게 해. 민호는 나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몇 주 전 그녀의 출산을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를 기억할까? 놀랍게도
나라는 공격적인 자세를 풀었다. 그녀는 민호의 냄새를 맡고 그를 인식한 것 같았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이 놀라서 말했다. 그녀가 널 기억해. 민호는 천천히 기적을 내려놓았다. 작은 사자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곧 호기심에 나라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나라는 기적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놀랍게도 그녀는 기적을 핥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적은 이제 그의 진짜 가족과 재결합했다. 다른 두 새끼도 호기심에 기적에게 다가왔고 곧 세 마리 모두 함께 놀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지훈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기적을 일으켰어.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주 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도왔다. 그 결과로 그는 기적이라는 특별한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 생명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호의 행동은 동물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훈은 그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받아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동물복지 담당 수석 수의사. 이 역할에서 민호는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최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동물을 위한 그의 희생과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는 곧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대로 넘쳐났다. 그러나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다. 놀랍게도 나라는 항상 그를 반가워했다. 그녀는 그를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기적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달 만에 그는 형제들만큼 크고 강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호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우리에 다가갈 때마다 기적은 항상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반겼다. 이건 정말 특별한 유대야. 지훈은 종종 말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민호는 기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 그리고 종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그의 경험은 그를 더 나은 수의사,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몇 년이 지나 동물원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기적과 그의 형제들이 더 넓은 서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이제 성체사자가 되었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기적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쁘지만 그와의 일상적인 만남이 적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기적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성체사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널 절대 잊지 않을게, 기적아. 내가 내게 준 선물을 평생 간직할게. 놀랍게도 기적은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핥고 그의 얼굴에 머리를 부비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와 같았다.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새로운 서식지를 방문했다. 놀랍게도 기적은 항상 그를 인식했다. 수년이 지나도 그들의 유대는 계속되었다. 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책을 쓰고 강연을 했으며 동물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기적과의 특별한 관계였다. 어느 날 동물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인해 동물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훈은 직원들을 모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여력이 없습니다. 몇 달 내로 동물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나라와 기적, 그리고 다른 새끼들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되었다. 그들을 분리해서 다른 동물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원장님,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난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어. 하지만 후원자들은 떠났고 방문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동물원과 그곳의 모든 동물들, 특히 기적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훈을 찾아갔다. 원장님, 제가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동물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단순한 책만이 아닙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저는 기적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그에게 이야기해 봤어요. 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도해 볼 만하겠군.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민호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기적의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동물원의 동물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특별한 방문 기회와 동물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저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낮에는 수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출산부터 기적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대학 친구인 이지호는 방송국에 이야기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곧 카메라 크루가 동물원에 와서 민호와 기적, 나라의 이야기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촬영 중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기적은 민호에게 다가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의 곁에 누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라와 다른 두 사자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 주위에 모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지호가 말했다. 이런 장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거야. 다큐멘터리는 몇 주 후에 방영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민호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와 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감동받았다. 민호의 책 역시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기적의 친구들 프로그램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모든 수익금은 동물원으로 돌아갔고 몇 달 만에 동물원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야, 넌 정말로 기적을 만들었어. 지훈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동물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 동물원은 이제 기적의 동물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방문객 수는 3배로 늘었고 연구시설과 동물병원까지 확장되었다. 민호는 이제 동물원의 수석동물 복지 책임자가 되었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다른 동물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민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여전히 기적과 나라, 그리고 다른 사자들과의 특별한 관계였다. 그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고 그들은 항상 그를 가족처럼 반겼다. 몇 년이 더 지나 기적은 완전한 성체 수사자가 되었다. 그의 웅장한 갈기와 강인한 체격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특별한 사자였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민호에게는 항상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어느 날 민호가 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우리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그는 쓰러졌고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때 기적이 그에게 달려왔다. 민호,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사자가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놀랍게도 기적은 민호의 옆에 누워 크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온 동물원에 울려 퍼졌다. 곤나라와 다른 사자들도 합류했다. 그들의 포효 소리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이 즉시 달려왔고 기적과 다른 사자들은 놀랍게도 그들을 민호에게 다가가게 해주었다.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가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사자들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그들의 포효가 그를 구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기적이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민호 없이는 먹지 않았고 점점 약해져 갔다. 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민호에게 상황을 알렸다. 기적이 너를 찾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민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기적을 걱정했다. 내가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 동물원으로 돌아왔다. 그가 사자 우리에 다가갔을 때 기적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사자는 기쁨에 차서 우리 가장자리로 달려왔다. 기적아, 난 괜찮아. 민호가 말했다. 먹어야 해. 알겠지? 놀랍게도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기적은 바로 그날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다. 민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동물원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학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유대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다. 민호는 이 모든 관심을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지능적인 존재인지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말했다. 그는 감정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고 심지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의 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동물원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민호의 지도 아래 그들은 전통적인 우리 대신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었고 동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기적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다. 그는 이제 동물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호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은퇴를 결정했을 때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했다. 그는 동물원 내에 작은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적과 가까이 있고 싶었다. 물론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내가 없다면 이 동물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야. 그렇게 민호는 동물원 내에 작은 집을 지었고 매일 기적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일출을 보거나 단순히 나란히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민호는 기적과 함께 앉아 있었다. 사자는 이제 노령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혜와 애정으로 빛났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내가 나라를 도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기적은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핥았다. 넌 내게 진정한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 민호가 계속했다. 난 혼자였어.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았지. 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기적아. 넌 내 가족이야. 기적은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몇 주 후, 기적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자로서는 매우 긴 수명을 누렸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와 함께했다. 민호는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그는 기적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동물원은 기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은 민호와 기적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한 조각상이었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종을 넘어선 우정의 증거, 기적과 강민호. 기적이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민호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유대는 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고령이 된 민호는 기적의 동물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놀랍게도 동물원의 모든 사자들이 함께 포효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와 같았다. 민호와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을 지나며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된다.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사자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놀라운 우정과 사랑의 여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민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적의 동물원은 동물 보호와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세계 각국의 동물원들이 이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녀가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고 학교 견학으로 이곳에 왔다. 서연은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 앞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강민호 선생님은 정말로 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요? 서연이 가이드에게 물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말로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서연은 조각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저도 커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가이드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생물학과 동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호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대학생이 되었고 수의학을 전공했다. 그녀의 꿈은 민호처럼 동물들을 도우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그녀는 종종 민호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그의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연은 놀랍게도 기적의 동물원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가 만든 바로 그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동물원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동물 복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처음 동물원에서 일을 시작한 날 그녀는 사자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적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기적의 아들인 희망은 이제 노령의 사자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안녕, 희망아,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난 서연이야.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야. 희망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적대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인사와 같은 소리였다. 동물원의 원장인 김준호는 서연의 열정과 헌신을 빠르게 알아보았다. 그는 민호의 오랜 친구이자 후계자로 동물원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서연 씨는 민호 선생님을 많이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분의 철학과 방법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동물들과의 교감 방식이 놀랍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 선생님은 항상 동물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대했죠.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매일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희망과 다른 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몇 달이 지난 후 동물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희망의 딸인 별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것이다. 그녀는 먹기를 거부하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수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내부 감염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마취가 필요한데 그녀의 상태가 너무 약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별을 구하고 싶었지만 마취는 큰 위험을 수반했다. 그녀는 민호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동물원에 남아 별을 지켰다. 그녀는 사자 우리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별아, 난 널 돕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 놀랍게도 별은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녀는 약하게 울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 서연은 별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한쪽 옆구리를 핥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감을 따라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검사해보기로 결정했다. 준호 원장님, 제가 별에게 다가가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음날 아침 물었다. 준호는 놀랐다.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별이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민호 선생님도 위험을 감수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저는 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전문 사육사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서연은 별의 우리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별아, 나야. 도와주러 왔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별은 약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서연을 따라갔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별은 경계하는 대신 누워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별의 옆구리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별의 털을 헤치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감염된 것 같았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서연이 사육사들에게 말했다. 감염된 상처예요. 아마도 우리 안에 뭔가에 다쳤을 거예요. 그들은 즉시 행동했다. 별에게 가벼운 진정제를 주고 상처를 치료했다. 검사 결과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 살 속으로 박혀 감염된 것이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별은 회복될 거예요. 며칠 후 별은 놀라운 회복을 보였다. 그녀는 다시 먹기 시작했고 활동량도 증가했다. 서연이 우리에 다가갈 때마다 별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사건 이후 서연과 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민호와 기적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다. 서연은 종종 별의 우리 근처에 앉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고 별은 마치 이해하는 듯 귀를 기울였다. 서연 씨는 민호 선생님과 많이 닮았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그와 같은 직관과 동물들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은 그 말에 감동받았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서연은 기적의 동물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철학을 계승하며 동물 복지와 보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그녀의 방법론은 다른 동물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서연은 동물원의 아카이브룸에서
민호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나라와 기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가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구한 것이다. 민호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놓았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서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별과 다른 동물들을 통해 비슷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인내,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민호의 유산은 서연과 기적의 동물원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그의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자들은 마치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를 계속 이어갔다. 동물원의 입구에 있는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 옆에는 이제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진정한 용기란 다른 생명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한 남자가 어떻게 암사자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서울의 외곽,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 숲길동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작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아파트와 주택이 뒤섞인 이 동네에서 강태주는 혼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35의 나이에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태주는 분주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집에 돌아오면 그저 고요한 시간을 즐기곤 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3년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발견한 검은 고양이 바미뿐이었다.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골목길을 뒤덮은 어느 저녁이었다.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머리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간간히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춤을 추었다. 집에 도착한 태주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바미를 불렀다. 밤아, 나왔어. 하지만 평소라면 현관에서 그를 반기던 바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태주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바미는 종종 집 안 어딘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곤 했으니까.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밤아, 어디 있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태주는 주방에서 바미의 사료를 그릇에 담은 뒤 방으로 향했다. 그의 방문을 열자마자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는 바미가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5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이 모여 있었다. 갓 태어난 듯한 강아지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이게 대체?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바미는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왔니? 내가 데려온 아이들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침대로 다가갔다. 강아지들은 정말 작았다. 아마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바짝붙어 따뜻함을 나누고 있었고 바미는 마치 어미처럼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밤아, 이 아이들을 어디서 데려온 거야? 태주는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물론 바미가 답을 할 리는 없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그것도 새끼 강아지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는 천천히 강아지들을 살펴보았다. 모두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상처나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미의 젖이 필요한 나이였다. 바미는 자신이 데려온 강아지들을 핥아주며 깨끗이 해주고 있었지만 그들을 먹일 수는 없었다. 태주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새끼 강아지 인공수유 방법, 강아지 우유 만드는 법. 그는 급하게 정보를 찾았다. 그리고 근처 24시간 동물병원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고양이가 새끼 강아지들을 데려왔는데. 네, 맞아요. 고양이가 강아지를요. 전화 너머로 수의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태준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태준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다. 강아지용 분유, 작은 젖병, 따뜻한 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분명 주인이 있을 텐데요. 수의사가 말했다. 아마 근처 어딘가에서 밤이가 데려온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데려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태준은 전화를 끊고 급히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다행히 편의점에서 강아지용 분유를 구할 수 있었고 작은 젖병도 대신할 만한 것을 찾았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준비했다. 첫 번째 강아지에게 조심스럽게 젖병을 물렸을 때 태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작은 생명체가 열심히 젖병을 빨며 우유를 마시는 모습은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밤이는 그의 곁에 앉아 모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밤아, 넌 정말 특이한 고양이구나. 그날 밤, 태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시간마다 일어나 강아지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밤이는 계속해서 강아지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핥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새벽녘, 태준은 잠시 깜빡 졸다가 일어났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밤이가 강아지들을 자신의 배 밑으로 끌어당겨 품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의 체온으로 강아지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천적 관계라고 하는데 밤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아침이 밝아오자 태준은 동네 커뮤니티 앱을 열었다. 그는 새끼 강아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미 몇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새끼 강아지 3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진돗개가 출산한 새끼들인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졌어요. 목격자 있으신가요? 말티즈 새끼 2마리를 찾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태준은 즉시 2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새끼 강아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 고양이가 데려온 것 같아요. 현재 5마리가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실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2 집에서 모두 연락이 왔다. 그들은 모두 놀란 목소리였다. 정말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데려왔다고요? 네,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제 고양이가 어떻게 5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태준은 그날 오전 수의사에게 강아지들을 데려가기 전에 2 집의 주인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은 진돗개의 주인인 김주연 씨였다.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마을 전체를 뒤지고 있었어요. 주연 씨는 현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어떻게 고양이가? 그녀의 마른 거실에서 강아지들을 본 순간 멈췄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강아지들을 알아보았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에요. 주연 씨는 기쁨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녀가 강아지들에게 다가가자 밤이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밤이는 등을 굽히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며 낮은 소리로 울었다. 밤아, 괜찮아. 이 아이들의 진짜 주인이야. 태준이 말했지만 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주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이런, 고양이가 강아지들을 지키네요. 네, 어제부터 그래요. 마치 자기 새끼처럼 돌보고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2 번째 방문자, 말티즈의 주인인 박지호 씨가 도착한 것이다. 40 중반의 남성인 지호 씨도 자신의 강아지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맞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 집 말티즈 새끼들이에요. 지호 씨가 말했다. 근데 이 고양이는 뭐죠? 강아지들을 데려온 게 이 녀석인가요? 네, 제 고양이 밤이에요. 어제 저녁에 강아지들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세 사람은 함께 상황을 논의했다. 강아지들은 아직 어미의 젖이 필요한 나이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어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미가 강아지들을 매우 보호하고 있었고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보통 고양이와 강아지는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특히 고양이가 강아지를 이렇게 보호하다니.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바미는 평소에 다른 동물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지호 씨가 문득 말했다. 혹시 이 고양이 최근에 새끼를 낳지 않았나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바미는 암컷이었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적어도 태준이 데려왔을 때는 그랬다. 아니요, 바미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어요. 적어도 제가 데려왔을 때는요. 지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수술 전에 임신한 경우도 있거든요. 세 사람은 결국 함께 동물병원으로 향하기로 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상자에 담았고 바미는 계속해서 상자 주변을 맴돌며 강아지들을 지켰다. 정말 특이한 고양이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마치 진짜 엄마 같아요.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인 이소연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소연 선생님은 먼저 5마리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건강해 보이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소연 선생님이 말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강아지들을 데려왔다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연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흥미롭네요. 한번 이 고양이도 살펴볼게요. 소연 선생님은 바미를 검사대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이 고양이, 최근에 출산한 흔적이 있어요. 태주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요? 하지만 바미는 중성화 수술을. 아마도 수술 전에 임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아마 일주일 이내에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연 선생님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준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바미의 새끼들은 어디에? 소연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흔적으로 봐서는 여러 마리를 출산한 것 같은데 새끼 고양이들의 행방을 모르겠네요. 태주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다. 바미가 새끼들을 잃어버렸거나 더 최악의 경우 그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강아지들을 데려온 건가요? 주연 씨가 물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새끼들 대신. 소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출산 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모성 본능이 매우 강해져 있을 겁니다. 자신의 새끼들을 잃은 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새끼들을 입양한 거죠. 태주는 바미를 바라보았다. 평소 독립적이고 때로는 냉정해 보이기까지 했던 고양이가 이렇게 강한 모성애를 보이다니. 그는 갑자기 바미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호 씨가 물었다. 강아지들은 원래 어미에게 돌려보내야 하는데. 소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강아지들은 자연적인 어미의 젖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의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갑자기 강아지들을 모두 데려가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다.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강아지들은 낮에는 원래 어미에게 돌아가 젖을 먹고 저녁에는 태준의 집으로 돌아와 바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강아지들이 조금 더 자라면 완전히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결책을 찾아서 다행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미가 어떤 상황에서 새끼들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생명을 돌보려는 바미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바미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바마,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가 널 더 잘 돌볼게.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면 나도 함께 할게. 바미는 작게 울며 태준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태준은 이전보다 더 바미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태준과 바미, 그리고 5마리 강아지의 특별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모두가 이 독특한 상황에 적응해갔다. 주연 씨와 지호 씨는 매일 아침 강아지들을 데려가 어미에게 젖을 먹인 후 저녁에 다시 태준의 집으로 데려왔다. 바미는 강아지들이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했고 밤새도록 그들을 보살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곧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강아지를 돌보는 고양이는 마을의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가족을 보기 위해 태준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준은 여전히 바미의 진짜 새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바미가 새끼를 낳은 장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바마, 내 아이들은 어디 있니? 태준은 바미의 털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물론 고양이가 대답을 할 리는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단서를 찾고 싶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바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강아지들이 잠든 후 바미는 종종 창문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주연 씨에게 부탁했다. 오늘은 강아지들을 좀 더 오래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바미가 새끼를 낳았을 만한 장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연 씨는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이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고양이가 그렇게 많은 강아지를 데려올 수 있었는지. 강아지들이 떠난 후 태준은 의도적으로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바미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했다. 그의 예상대로 바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다. 태준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바미는 익숙한 듯 동네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때로는 뒤를 돌아보며 태준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약 10분 정도 걸은 후 바미는 한 폐가 앞에서 멈춰섰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으로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바미는 망설임 없이 대문 틈으로 몸을 숨겼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폐가의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때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을 법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바미는 마당 한쪽 구석, 오래된 창고 같은 건물로 향했다. 태준은 천천히 바미를 따라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구석에 작은 상자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바미는 그 상자 앞에서 멈춰서서 작게 울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천 조각들이 있었고 분명 누군가가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흰 털뭉치들이었다. 이게... 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상자 안을 더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너무 작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고양이의 발자국 같았다. 그때 바미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더 슬프고 절박한 소리였다. 태준은 가슴이 아팠다. 이곳이 바미가 새끼를 낳은 곳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태준은 주변을 더 살펴보았다. 창고 안에는 다른 동물의 흔적도 있었다. 개 발자국 같은 것들이 흙바닥에 남아 있었고 일부는 바미의 상자 주변까지 이어져 있었다. 혹시 야생 개들이? 태준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 주변에는 가끔 야생 개들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바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바마,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바미는 계속해서 상자를 바라보며 울었다. 태준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바미가 새끼들을 이곳에 두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던 것일까? 아니면 새끼들이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 태주는 더 살펴보기로 했다. 그는 창고 주변과 폐가 전체를 꼼꼼히 살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미가 이곳에서 새끼들을 낳았고 무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폐가를 나오면서 태주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에 무언가가 걸렸다.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집, 그곳에서 한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태주는 혹시 그 노인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기. 태준이 말을 건넸다. 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태준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넘게 살았네.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저는 저쪽 아파트에 사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 안고 있는 바미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고양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은 바미를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아, 그 검은 고양이. 몇 주 전에 저 폐가에서 자주 보였지. 임신한 것 같더니 얼마 전에는 새끼들을 낳았던 것 같기도 하고. 태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럼 혹시 그 새끼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직접 본 적은 없네. 하지만 전에 그 고양이가 먹이를 물고 폐가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은 있지. 아마 새끼들 먹이려고 그랬을 거야. 그러면 혹시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 같은 건 들으신 적 없으세요? 개 짖는 소리라든가.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아, 그건 사흘 전인가. 밤중에 개 짖는 소리랑 고양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었지. 워낙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다네. 밖을 내다봤는데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뭔가를 물고 달아나는 걸 봤어. 그리고 그 뒤로 큰 개 몇 마리가 쫓아가는 것 같았어. 태주는 숨을 멈췄다. 고양이가 뭘 물고 있었는지 보셨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네. 어두워서. 하지만 작은 거였어. 아마도 새끼 고양이였을까요? 태준이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나? 태준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바미가 자신의 집에 강아지들을 데려온 일, 그리고 바미가 최근에 출산했다는 수의사의 진단까지.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렇구나. 그 불쌍한 고양이. 아마도 새끼들을 지키려다가 그중 한 마리만 구할 수 있었던 모양이구나. 한 마리요? 태준이 물었다. 그래,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가 뭔가를 물고 달아나는 걸 봤거든. 그게 아마 새끼 중 한 마리였을 거야. 태준의 가슴이 뛰었다. 만약 바미가 한 마리 새끼를 구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바미가 새끼를 데려갔을 만한 곳을 찾아봐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주는 계속해서 바미에게 말을 걸었다. 바마, 내 아이를 구했다면 어디에 숨겼니? 어디 있는지 알려줘. 하지만 바미는 그저 태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태준은 즉시 주연 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추측을 전했다. 그럼 혹시 바미가 한 마리 새끼를 구해서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주연 씨가 물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을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주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강아지들을 데려온 이유가 자신의 새끼와 함께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태주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새끼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아직 불안해서 자신의 새끼를 잃는 경험을 했으니
남은 한 마리마저 잃을까 봐 두려운 거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강아지들이 돌아오면 잘 지켜보세요. 밤이가 특별히 어디로 가는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게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태주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강아지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밤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밤이는 평소처럼 강아지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밤중에 태준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밤이가 사라졌다. 태준은 급히 집안을 찾아다녔지만 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담장 위에 앉아있는 밤이를 발견했다. 밤이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였다. 태주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밤이를 관찰했다. 밤이는 얼마 후 담장에서 뛰어내려 골목길로 사라졌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다. 밤이는 동네를 가로질러 조금 떨어진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한밤중이라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밤이는 주위를 경계하듯 살피다가 공원 한쪽에 있는 오래된 놀이기구 밑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그리고 놀이기구 밑을 들여다보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작은 골판지 상자 안에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작은 새끼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밤이는 그 새끼에게 다가가 핥아주기 시작했다. 이런. 태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밤이가 정말로 한 마리 새끼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 숨겨두고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밤아. 밤이는 갑자기 몸을 굽히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밤아. 나야. 태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해치지 않을게. 도와주고 싶어. 밤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태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새끼 고양이는 정말 작았다. 아마도 태어난 지 2주 정도 된 것 같았다. 눈은 겨우 떠 있었고 작은 몸은 떨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두면 위험해. 밤아. 태준이 말했다. 집에 데려가자. 따뜻하게 해줄게. 밤이는 태준을 바라보다가 마치 이해한 듯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었다. 태준은 밤이가 새끼를 나르는 모습을 보며 따라갔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태준은 즉시 따뜻한 담요와 우유를 준비했다. 밤이는 새끼 고양이를 거실 한편에 내려놓았고 태준은 조심스럽게 담요로 감싸주었다. 이 아이가 내 새끼구나. 태준이 말했다. 정말 용감했어. 밤아. 이 아이를 구하다니. 밤이는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었다. 그리고 곧 강아지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태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밤이는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강아지들 사이로 데려갔다. 그리고 새끼를 강아지들 사이에 내려놓았다. 밤아, 그게.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밤이의 행동은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와 강아지들이 함께 자라기를 원했던 것이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감동을 느꼈다. 종족을 뛰어넘는 모성애라니. 그날 밤 태주는 강아지들과 새끼 고양이 그리고 밤이가 함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특별한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다음날 아침 태주는 주연 씨와 지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지호 씨가 말했다. 고양이가 자기 새끼와 강아지들을 함께 키우려고 한다니. 주연 씨는 감동한 표정이었다. 이건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아요. 종족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라니.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당분간은 강아지들과 새끼 고양이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되 강아지들은 계속해서 원래 어미에게 젖을 먹이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는
태준이 직접 인공수유를 해주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주연 씨가 말했다. 괜찮으시면 지역신문에 알려봐도 될까요? 태준은 잠시 고민했다. 사실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이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조심스럽게 진행할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지역신문에 종을 초월한 모성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밤이가 새끼를 잃고 강아지들을 데려와 돌보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새끼를 구해내 함께 키우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태준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준은 밤이와 새끼들의 안정을 위해 방문객 수를 제한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태준의 집을 찾아왔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 부부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태준 씨 맞으신가요? 노인이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노인이 말했다. 저희는 신문에서 고양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고양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 부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노인 부부는 거실로 들어와 밤이와 새끼들을 보았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미영이.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은 놀라서 물었다. 미영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할머니는 밤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고양이요. 미영이에요. 우리 미영이. 태준은 더욱 놀랐다. 이 고양이를 아시나요? 노인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고양이였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다. 미영이는 우리와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가 잠시 여행을 떠났을 때 미영이가 사라졌어요. 한 달 넘게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밤이, 아니 미영이가 원래 당신들의 고양이였다는 거군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 가슴에 하얀 무늬, 그리고 왼쪽 귀 끝이 살짝 접힌 모양까지 분명 우리 미영이에요. 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3년 전에 발견한 고양이가 이 노인 부부의 고양이였다면 그는 밤이를 바라보았다. 밤이는 노인 부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알아보는 듯한 빛이 있었다. 미영아, 우리 목소리 기억나니? 할머니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러자 놀랍게도 밤이가 천천히 일어나 노인 부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무릎에 폭 기대듯 앉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밤이를 쓰다듬었다. 우리 미영이가 맞구나.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태준은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밤이의 원래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밤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럼 미영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우리는 곧 요양원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곳에서는 동물을 키울 수 없죠. 그래서 미영이를 찾기는 했지만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저 미영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도 노인 부부가 밤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자주 방문하셔도 돼요. 태준이 말했다.
언제든지 미영이를 보러 오세요. 노인 부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영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아니 미영이의 과거가 밝혀졌다. 그리고 이 특별한 가족의 노인 부부까지 합류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아지들은 점점 자라났고 미영이의 새끼 고양이 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별이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마치 자신도 강아지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짖지는 못했지만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모습을 따라 하려고 했고 그들과 함께 뛰어놀았다. 태주는 이 특별한 가족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사진을 찍고 때로는 짧은 영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종을 초월한 가족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그의 게시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미영이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함께 자라는 강아지들과 고양이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태준의 SNS 계정은 점점 더 많은 팔로워를 얻었고 어느새 바민의 가족은 작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태준은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태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종족의 경계를 넘어선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바민의 가족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태준의 SNS를 팔로우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기에 따른 부담도 있었다. 태준은 평소 조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주목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태준 씨, 이 이야기가 동물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동물 보호 단체의 대표가 연락해왔다. 혹시 우리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수락했다.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은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한 출판사에서 바민의 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말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태준은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그는 미영이와 강아지들, 그리고 별이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침내 서로 다른 가족,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책은 예상 이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영이의 모성애와 종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다. 그리고 태준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건축 설계사가 아니라 바민의 가족의 보호자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강아지들은 점점 더 자라났고 이제는 원래 가정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태준은 걱정했다. 미영이가 강아지들과 헤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염려되었다. 첫 번째로 떠난 것은 주연신의 진돗개 2마리였다. 태준은 미영이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미영아, 이 아이들은 이제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마, 별이가 있잖아. 놀랍게도 미영이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마치 이해한 듯 강아지들을 핥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물론 그날 밤 미영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지오신의 말티즈 3마리도 집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미영이는 평온하게 반응했다. 태준은 안도했다. 미영이가 생각보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미영이의 평온함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주연 씨와 지호 씨는 정기적으로 강아지들을 데리고 태준의 집을 방문했다. 그래서 미영이는 여전히 입양한 자식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주연 씨가 말했다. 우리 강아지들도 여기 오면 항상 신이 나요.
미영이를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태준의 집은 작은 동물 왕국이 되었다. 별이는 건강한 성묘로 자라났고 주연 씨와 지호 씨네 강아지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심지어 인근 동네에서 구조된 다른 고양이들도 종종 태준의 집에 머물렀다가 새 가정을 찾아 떠나곤 했다. 태준은 어느새 작은 규모의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건축 설계 일을 줄이고 대신 동물 보호와 관련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태준은 후에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 마리 고양이를 집에 데려온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제 삶의 목적이 된 것 같아요. 미영이 노인 부부도 태준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들은 미영이를 쓰다듬고 별이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마치 태준의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책의 성공과 함께 태준은 더 많은 동물 보호 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책 수익금의 절반을 동물 보호 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로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동물 보호소를 설립했다. 밤인의 보호소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버려진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특히 태준은 어미를 잃은 새끼 동물들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이는 보호소에 온 새끼 고양이들과 강아지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영이는 마치 이 아이들의 수호천사 같아요. 보호소에서 함께 일하는 수의사가 말했다. 어떤 새끼가 오든 미영이는 그들을 핥아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정말 놀라운 고양이예요. 보호소 소식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고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미영이와 태준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태준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작팀은 미영이의 일상, 별이와의 관계, 그리고 보호소에서의 활동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태준이 미영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재구성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감독이 말했다. 이건 사랑, 상실, 그리고 치유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죠. 종의 경계를 넘어선 모성애, 그리고 그것이 한 남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큐멘터리 미영이의 기적은 국내의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전업으로 동물 보호 활동가가 되었고 여러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썼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미영이를 만난 것이에요. 태준은 종종 말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영이 덕분에 저는 제 진정한 목적을 찾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미영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갔다. 별이는 어엿한 성묘가 되어 때로는 미영이를 도와 보호소의 새끼들을 돌보기도 했다. 태준은 미영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랐지만 고양이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영이가 12살이 되던 해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신장 질환이라고 진단했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미영아, 힘내자. 태준은 매일 밤 미영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미영이는 약해지면서도 여전히 보호소의 새끼들을 걱정했다. 그녀는 비록 몸은 쇠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녀는 종종 새끼 고양이들 곁에 누워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 마침내 겨울의 어느 고요한 밤 미영이는 태준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는 태준뿐만 아니라 별이, 그리고 주연 씨와 지호 씨, 그리고 노인 부부까지 모두 함께했다. 미영아, 잘가. 태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사랑을 가르쳐줬어.
미영이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겼다. 소셜미디어에는 추모의 글들이 넘쳐났고 보호소 앞에는 꽃과 편지들이 쌓였다. 미영이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존재였다. 태주는 미영이를 보호소 뒤편 작은 정원에 묻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미영이에게, 종의 경계를 넘어 사랑을 가르쳐준 우리의 영웅에게. 미영이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밤인의 보호소는 더욱 확장되었고, 태주는 미영이의 이름으로 더 많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했다. 별이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보호소의 대모 역할을 맡았다. 놀랍게도 별이는 미영이처럼 다른 종족의 새끼들에게도 관심을 보였다. 마치 어머니에게서 배운 사랑을 이어가는 것 같았다. 태주는 미영이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다. 미영이 장학금은 동물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되었고, 그들이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